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장 토크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7월 26일 금요일 밤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 증시에서 투자를 하신 투자자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한 한 주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괜찮은 한 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나쁘지 않았었죠.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닷새째 매수 우위를 이어가 줬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들을 좀 팔아서 우리 증시가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 좀 발목을 잡은 듯해서 살짝 아쉬움도 남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 우위 덕을 톡톡히 봐서요. 1.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마감 1910선에서 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모처럼 200억이 넘는 240억대의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장마판 순매수로 돌아선 기관 덕에 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4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이제 다음 달 장에 대해서 또 다음 주 장에 대해서 짧게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망과 진단, 분석을 함께 들어서 참고하신다라면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죠. 김도영 멘토, 김용준 멘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늦은 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인사 이야기부터 하면서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했다라면은 지금의 이렇게 독립된 훌륭한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겠다 싶은데 그때 상당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 한국을 도와준 덕택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국을 도와줬던 16개 참전국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를 해봤더니요. 한국이 성장률 면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도움을 준 그 나라, 그때 그 시절에 그 고마운 분들이 아마 이런 사실을 안다라면 굉장히 내가 정말 보람찬 일을 젊은 시절에 했구나 하면서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두 분께서도 저하고 연배가 안 비슷한 분도 계시고 비슷한 분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해 보이시는 김용준 멘토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6.25 전쟁 참전 관련. 그때 사실 우리가 네. 굉장히 전 세계에서 최빈국 아닙니까? 아마 네. 지금 우리가 본다라면은 파키스탄? 수단,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계 무슨 네. 기행 걸어서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야, 저런 나라가 있구나. 어떻게 살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네. 때만 해도요. 네.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이게 쉬운 그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태어날 때는 라면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슷한 시기를 겪으셔서 이게 좀 다 생각이 있을 것 저도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이제 한 5살? 그 정도 때 이제 처음 라면을 좀 먹어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그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이제 기브미 초콜릿 세대 아닙니까? 예. 지나가면 좀 미군들한테 그 초콜릿 달라고 하던 그 시대고, 지금 사실 굉장히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풍부해졌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삶의 여유는 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한국 전쟁에서 이제 우리 경제가 완전하게 지금 성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경기 성장 자체도 이제 한편으로 좀 볼 때는 뭐냐면 너무 그 양적 성장만 하고 질적 성장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는 좀 그 내실을 좀 다지는 질적 성장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명동에서 자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명동에 화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화교들이 이제 본국이 대만이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만, 되게 잘 사는 나라, 좋겠다. 막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나라 국민들 중에 요즘에 대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것이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큰 폭의 성장을 일궈낸 1등 공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민 자체적인 부분의 측면에서 이 체질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힘든 시기에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말씀하셨던 연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액면은 좀 비슷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라면 얘기를 하셔서 그러시는데요. 예전에 그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에요. 제가 꼭 라면을 저희 어머니한테가 너 라면 몇 개 먹으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했답니다. 2개를 꼭 먹었었던 게 저는 좀 풍부하게 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만큼 위축되었던 부분에서 가장 발빠르게 올라왔고 이제 선진시장 쪽으로 양적이냐 질적의 성장 부분에 이제 패러다임에 좀 놓여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이렇게 좋은 급발전할 수 있는 성장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민족, 국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자부심으로 오늘 금요일 막장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실적 시즌의 피크랑에서 달리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이라든가 KB금융 등등 실적 발표가 줄을 이었습니다. 두산까지 좋았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고,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하면서 어닝 쇼크를 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그 실적 내용과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예, 그 실적 발표 관련해 갖고 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예상치를 발표를 했고, 이제 실제치 오늘 확정을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57조 4,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9조 5,3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 이런 실적 발표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실적 발표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영업 실적이 1조 1,000억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좀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생각을 했는데, 실적이 아주 좋은 업체들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러면 다음 분기에도 좋고 그 다음 분기에도 좋을 거냐, 여기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는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환율의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판매됐던 차량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 차량이 많이 팔려가지고 판매 대당 가격이 좀 떨어졌고 이익폭이 좀 줄어들었던 이런 구조가 역시 좀 나타났던 거고요. 의외로 또 이번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실적이 나빴던 회사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나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들도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실적을 바라보시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셔야 되냐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고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더 많이 나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근데 최소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을 바라보는 시즌이고, 그래서 3분기, 4분기 동안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마도 이제 최근에 이제 GDP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GDP 발표 기준으로 분기에 1%대가 넘어간 건 이제 거의 7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선행 지표로 보고, 이제 하반기에 좀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 근데 이제 물론 앞부분에서 이제 핸드폰 관련 쪽이나 자동차 쪽은 한계가 분명히 노출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 안 좋았던 업황 중에서 개선이 좀 나타나는 쪽이 앞으로 실적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좀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결국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을 찾는 것이 실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으로 좋아질 회사들을 찾아보자.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의 수급적인 특징은 어땠는지, 특히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회복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선물, 파생상품 시장까지 함께 묶어서 설명을 주십시오. 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초반에 좀 긍정의 시그널들, 즉 한마디로 같이 반끝 얻을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장부터 발생이 되었던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마감 때까지 마지막 장후 막판까지는 좀 부정의 신호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꾸준한 순매수를 기조하면서 2,100억대의 순매수 기조를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 기관기가 개인들의 매도 압박들이 좀 컸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241억대의 매수세로 마감하는 모습에, 기관계 역시 연기금 쪽의 매수가 좀 강화되면서 76억대의 매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번 주 역시도 시장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파생 시장의 갑성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장 막판 부근에서
1,800억대의 매수 우위 쪽으로 마감을 하는 반면에 기관계 쪽에서도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2,216억대의 매수로 마감했다는 건 긍정이긴 하지만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투신입니다. 투신의 연속성을 제가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수의 위치상태 바닥권에서 투신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놓고 있었던 상방 포지션이 어제부터 시작으로 오후장에서 급속도로 지금 차익 실현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투신이 매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수의 고점을 논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잡고 오신 분들은 빠져나오셨으리라 분명히 강력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패러다임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징후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월요일날 공개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급을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은 주말에 잠을 못 주무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과 이 주말을 위해서 말씀을 좀 자제하신다는데 괜히 그러니까 더 듣고 싶습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고요. 자, 오늘장 점검 마무리 짓고요.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이슈들이 핫 이슈로 주목을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이동 인구는 총 59만 명으로 전년 동월비 8.1%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4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취득세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월 17.2%, 5월에는 32.5%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는 128.2%나 급증했습니다. 각국의 GDP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25일은 한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9분기 만에 0%를 탈출한 1.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7.5%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GDP 성장률 둔화가 확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우려만큼 급속한 둔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은 안심했습니다. 7월 31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미국 애플사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직후 발표된 애플의 매출액은 353억 달러로 약 39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은 92억 달러로 약 10조 2,2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 전체 매출액은 57조 4,600억 원, 영업이익은 9조 5,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4일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2017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회생 가능성이 큰 STX 조선해양과 STX 중공업, STX 엔진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 의지가 사실상 확정되며 STX 그룹주는 4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이달 안에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 대비 0.1% 오른 배럴당 105달러 49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 역시 0.4% 상승한 107달러 6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원유의 상승 분위기에 금값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8월 인도분 금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0.7% 상승한 온스당 1,328달러 8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를 관통했던 핫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2분기 GDP도 발표가 됐는데요. 자, 무려 9분기 만에 이 0%대 성장률을 탈출을 했습니다.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상승률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시사하는 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에서는 뜨거운 반응보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죠. 자, 시장이 호재를 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덤덤한 이 까닭, 이게 궁금한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뭐 GDP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몇 분기 만에 이제 그 긍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제 그 향후 그 우리나라의 그 경기 상황을 예측할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GDP가 올라올 때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수가 이제 위쪽으로 상향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GDP 안에 구성 내용들이 좀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그 대부분의 어떤 그 국내 상장 기업의 대부분의 어떤 그 순이익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았고 삼성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GDP가 1.1%대라면은 4분기 정도를 더한다면 경제 성장률은 이제 4%대가 넘어가는 부분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러한 추세를 갖다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을 거고 미국의 영향을 받을 거고 유럽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아직까지 그쪽이 그 현재의 상황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뭐 보기는 좀 어렵고 중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어떤 경기가 나빠졌을 때 짧은 어떤 그 조작을 해서 그 하방을 좀 잡고는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이제 근본적으로 틀고 나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지금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결국 요번에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최소한 다음 분기 정도에 이런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번 한 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하지 않은 추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을 조금 더 그 시장은 좀 지켜보자는 쪽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가 이 국내 GDP 발표 등등 이런 호재에는 좀 둔하게 반응을 하면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수치 발표 하나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원인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로 자체의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동반해서 경제 둔화 부분을 좀 하나를 맞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의 성장 둔화 부분에 대해서 양적 완화 시행 카드가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문맥, 즉 원론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그리고 유로존에 의해서 경제 성장 둔화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확산돼서 올라왔다는 부분이겠죠. 대미 수출군과 그리고 대중 수출 그리고 EU 쪽 부분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이다 보니까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인데요. 그만큼 국내 자체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긍정의 신호를 좀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 유럽적인 부분의 측면에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돌아나온 것이 우리나라 자체에 수혜를 줄 수 있을 만큼 보듬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9분기 만에 다시 1%대로 의미 있는 성장률로 올라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에 걸맞는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거를 큰 틀로 좀 짜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그 최소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현저의 상태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조선업황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선업황 쪽이 실적이 나아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현재 좋았던 쪽이 그대로 좋아지면서 다른 쪽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와야지만이 결국은 이러한 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좋아진다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결국 대외 변수가 좀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하반기 경기 회복이나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의 방향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한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양쪽 완화 규모 축소 카드는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시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방향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축 현상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현대차, 삼성전자 등이 지금 같은 좋은 호실적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김동현 대표 멘토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호전되면서 올라가려면요. 이번 하반기에서 이제 김용준 멘토의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겁니다. 형 갔어 나도 아우도 따라갈게라는 형국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철강, 화학, 정유 등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강과
화학만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쪽에서 선진 시장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양적완화의 모든 것을 오픈을 시켜놓고 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가져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조기 종료 부분의 가능성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기 종료로 언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쪽에서에 대한 지표들, 소비라든가 또는 고용률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조금씩 완만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철강과 화학인 기본 소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를 한 대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대미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장이 잘 가동이 되고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정유 부분에 나오는 기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초 초석이 되어지고 있는 비철금속 쪽 그리고 철강 그리고 화학 그 부분 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푸싱을 해주는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이 되어야지만 시장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역시 완만하게 상승 곡선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국내 증시를 또 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선전이 꾸준히 잘 받쳐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하반기에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두 분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IT 업계의 양대 산맥이기도 하죠. 애플과 함께. 자, 양사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2분기는 무난하게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성장세는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뭐 이미 상당 부분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추세라고 그 징후가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그 실적 발표된 실적들, 삼성전자,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전문가께서는 김용준 멘토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애플의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그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눈높이를 많이 내려놨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기대치가 그만큼 이제 감소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게 보니까 좋아졌던 거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사실은 요번에 이제 실적이 사상 최대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실적 발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났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불확실성이었죠. 예상치와 실제치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쓸 때 거의 실적 발표가 임박해지면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맞춰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오차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예상치가 지금 하회돼서 나와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그래도 10조 2천억은 나오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거의 팽배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이 9조 5천억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과거에 기대했던 숫자보다는 좀 상황들이 좀 나빠져 가고 있다는 얘기고,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는 그 스마트폰의 문화를 만들었던 회사고 실질적인 생산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다른 쪽에 줘서 이제 생산을 해 나가는 구조고, 사실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와 제품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릇은 결정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특허 문제까지 갔던 거고, 결국 내가 더 많이 갖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지껏 싸웠던 건데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체적인 그 크기가 결정됐다는 얘기죠. 크기가 결정됐다는 것은 결국은 어떨 때는 얘가 조금 더 실적이 좋지만 어떨 때는 얘가 좀 실적이 나빠질 거고, 이러한 어떤 쪼개지는 부분이지 여기서 새롭게 뭔가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는 게 결국 스마트폰의 성장성은 이제 끝났다 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치는 우리가 이제 뻔히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다. 뭐 새롭게 어떤 시장이 형성되기에는 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3분기, 4분기 어떤 주가 전망을 밝게는 볼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분명히 지금 한계에 노출돼 있다. 애플 역시도 이미 그 고점에서 지금 반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올라와봐야 예전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결국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들이 지금 진행되는 국면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IT 부품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그 고급화 고사양화 쪽에서 최근에는 좀 현재 그 기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가형 쪽의 어떤 것들, 아니면 지금 이제 뭔가 좀 단가를 떨어뜨리거나 소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재 선택이 되는 업종들, 아니면 여지껏 좀 발굴이 안 됐던 새로운 쪽에서 어떤 유리를 얇게 자르는 스인 글라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지,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반복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실적이 지금같이 이제 좋은 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기는 워낙 좀 만만치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정도의 높이 아니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장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할 수 있을까 가장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산업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확장을 하고 개화를 될 때는요. 아무리 고가, 처음에는 10만 원에 매수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시고 나서 10만 원의 값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핸드폰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을 하십니다. 그동안 올라오면서 많은 성장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점점 얇아졌고 점점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지금 스마트 기기로 해서 LTE 버전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에서 지금 무려 1,400만 화, 1,300만 화소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변화가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는 좀 더 고사양과 좀 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계점은 다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제는 좀 더 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싸움으로 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휘는 타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닥을 잡아놓고 있지만 올 하반기 출시를 삼성전자, LG가 야심차게 언급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수율 문제 때문에 양산이 현재는 불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멀었다는 부분이게요. 대신 지금의 IT와 스마트 기기 쪽에서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데 제가 부정적이지만 부합될 가능성이 있는 건 하나입니다. 바로 중저가 모델 쪽으로의 단가 압력을 이용해서 부품주들의 납품사들의 변경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저가 모델에서 박리담회 쪽으로 한번 싸움이 붙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서는 그런 좀 더 스펙이 낮은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한 실적 드라이브를 좀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사상 최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번 하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혼자서만은 힘들죠. 그 관련 업체들 또 부품 업체라든가 여러 유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김용준 멘토께서도 말씀하실 때 IT 부품주들 가운데서도 이제 잘 가는 업종, 못 가는 업종 그 안에서도 선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별로도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설비 투자를 시행을 할 것이고 그 수혜를 받는 것과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됐다가 뭐 탈락한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의 부침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반적인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우리 휴대용 기기 쪽으로 일단 봤었을 때는 이제 아까 이제 그 김대용 MC가 잠깐 멘토가 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 싸움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첫 번째로는 좀 얇아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얇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되냐면,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어차피 지금 그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는 그 꿈입니다.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는 꿈인데, 결국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오히려 삼성이 이제 LG한테 밀린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결국 AMOLED의 수율을 얼마나 빨리 잡을 거냐. 결국 이것의 싸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대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으로 가면서 플렉셔블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AMOLED의 6.5세대 라인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좀 디스플레이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이 지금 중요한 한 축이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지금 이제 배터리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많이 좋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용량이 지금 하루를 스마트폰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하루의 용량이 다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휴대용 기기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쪽과 배터리 쪽에 계속적인 강세가 계속적인 개발과 실적이 좋아지는 쪽 이런 쪽이 좀 진행될 거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쪽을 조금 더 채택하느냐, 조금 더 덜 채택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은 결국 2차 전지의 배터리 싸움과 디스플레이 싸움은 계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휴대용 기기 쪽에서는 그쪽의 두 부분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좀 찾아낸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플렉서블, 좀 더 얇아져야 된다, 배터리 등등에 대한 언급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채택된 기업들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수혜 기업으로 선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2011년도 하반기 9월 달부터 시작되던 IT 부품주의 강한 급등세가 올해도 연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IT 부품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TSP, 즉 터치 패널 쪽에서 가장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던 것이 S맥과 일진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삼성향 쪽으로의 강한 매출 드라이브가 신성장으로 동력이 장착이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김용주 멘토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사이즈 부분 업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진 디스플레이는 태블릿 PC 쪽에 10인치까지도 납품 공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S맥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서 작은 소형량의 4인치 정도까지만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들은 좀 더 차별화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터치 패널 쪽 사업 부분만 놓고 본다면요. 일진 디스플레이나 S맥이 하던 사업 자체가 이제는 사이즈가 대용량 쪽으로 가다 보니까 미래 나노텍 쪽으로의 큰 사이즈 쪽으로 체질 변경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카메라 모듈만 우리가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카메라 모듈하면 예전의 종목군들만 생각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서 동반해서 상승했었던 건 세코닉스의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중간에 후발주자로 납품 공급에 800만 화소 부분에 납품을 했었던 IM이 갑자기 블루 필터와 함께 강한 두드린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카메라 모듈이 다른 종목군들로 지금 쏠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강한 상승세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코스닥 자체가 강하게 부러지기 직전까지 5월 달에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막판부에서 보시면 또 5월 달 부분에 하이소닉 좀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이소닉 동사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IM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미 강한 상승세를 했었고 이번 막판 부분에서 억지성으로 같이 테마성으로 당겨졌지만 주가 자체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급속히 떨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이 단가 압력에서 승자가 되었던 종목군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FPCB 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해당을 놓고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FPCB 하면 이녹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고요. 또한 더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인터플렉스를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주가 위치가 이미 바닥권에 있죠.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플렉스 같은 경우가 강하게 가고 나서 다시 잠시 뒤에 이제 빠져 있는데요. 뉴플렉스가 FPCB 쪽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만 이제 이녹스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되돌림 밀림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현재 기준에서 신성장 동력과 함께 이 FPCB 사업 쪽에 새로운 강자 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실적과 함께 3분기 부분에 대한 신성장 동력이 채택돼서 실적으로 잡혀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하나 경쟁 싸움에서 져버렸던 싸움에서 이제 승자 쪽으로 나오면서 내가 단가가 낮긴 하지만 차라리 내가 납품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리담회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정도만 더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IT 부품주를 얘기하려면요. 한 4박 5일 정도 해도 모자릅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들 가져가실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쪽에 보면 세코닉스가 대장이었죠.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파를 만들었지만 탈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뒤에 움직였던 게 IM, 올라갔다가 탈락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후발주자로 나왔던 게 바로 카메라 모듈 쪽에서 하이소닉입니다. 자, 위에 고점에 가장 있죠. 아직 재료의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면 탈락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종목에서 성우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이미 올라갔다 기대감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이소닉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플레이가 되면서 하이소닉 집중 매기가 쏠렸고 이 성우전자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우전자가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만큼 앞에서 갔었기 때문에 내가 대장이고 내가 가장 공급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가지 못한다. 새로운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국내 증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화면만 봐도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냥 흐뭇하고 나도 저기 그냥 가서 섞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꼭 가고 싶네요. 자, 이제 7월 휴가철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장마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미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망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8월이 되면서 휴가 시즌이 더 본격적으로 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자, 근데 이제 휴가를 갈 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들 그런 상상하실 겁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외국 갔다 딱 들어와서 핸드폰을 열었던 PC를 열었더니 내 종목이 그냥 막 올라가지고 수익이 막 늘어나 있는 그런 상상하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휴가를 다녀와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 두 분의 멘토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휴가 계획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담고 가실 건지 먼저 김용준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휴가 기간이 길어야 일주일이죠. 네. 휴가 기간이 길어야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에 모든 걸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그 짧은 관점에서 너무 이제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좀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기간을 놓고서 갔다 와서 뭐 크게 변할 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단기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고 가장 좋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아니면 뭐 한 1년씩 해외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장기 출장을 갔다가 갔다 와서 열어보니까 이렇다더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쳐다보다 보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간에 그 저항선이라는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차트가 얼마에 걸려, 얼마의 차트가 지지가 돼, 여기 가면 매물대야, 저기 가면 뭐야. 결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기술적인 접근밖에 안 되는 거고 그 종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은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고서 끌고 가는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제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을 때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싸움에서 최고의 어떤 방향들은 뭐냐.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플렉시블로 가야 되고 얇아져야 되고 대면적화해야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공통된 분모들을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뭐 AM-OLED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AM-OLED 장비는 지금 A39의 그 장비 발주 규모가 한 1조 9천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아마 26일 날 결정을 삼성 내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틀 전에 일단 연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번에 AM-OLED 관련 종목들이 일단 한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는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그 장비 발주는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들은 가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LED 조명 갈 수밖에 없습니다. LED 조명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지금 다소 고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퍼 70, 80 나왔다고 하더라도 2, 3년 후에 실적이 올라버리면 퍼 5, 6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방향은 다 결정돼 있어요. 가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못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좋은 종목들을 지금 추스려 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건데 그게 오늘 올라가야 되고 내일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던져놓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약간은 낚시하는 기분으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이런 매매가 좀 필요한 거고 지금 뭐 휴가 갔다 올 일주일 동안에 모든 걸 결정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시간을 좀 넓게 보시고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께서는요. 네. 올해 이제 오래간만에 좀 여름 휴가가 얻어지게 되면 호주 시드니를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시드니. 네, 시드니 가서 앞에 그 화면보다 좀 더 제가 즐길 수 있는 그 광대한 곳에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좀 바다에 좀 다 내려놓고 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 티켓을 좀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갈 수 있으면 올해는 반드시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식견도 좀 보고요. 사실 호주를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철광석 자체 부분에 이제 광산 부분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볼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소재 부분에 대한 선물가들의 가격 변동 추이를 좀 실생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해서 호주를 좀 갔다 올 예정입니다. 자, 앞에서 뭐 과연 휴가 시즌에
내 종목, 어떤 종목을 들고 갈까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섹터는 이 종목만큼은 그냥 들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강, 그 다음에 그리고 금융 섹터, 마지막으로 중공 섹터는 들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휴가 가는 데 있어서 이거 반드시 들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IT 부품주는 들고 가지 말자라고 좀 강력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가져갈까 만약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라면 저는 좀 모아가보자라는 전략 역시 똑같은 전략이긴 하지만요. 현재 철강 쪽에서 현대아이스코가 단기 바닥권에서 좀 빠르게 올라온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색깔과 그리고 철강의 색깔 자체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기준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넘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대 밴드 35,000원을 평단가로 맞추는 작업 속에서 월요일날 매집을 하니고 떠나오셔도 제가 호주를 갔다 오는 중에 우상향으로 좀 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중공업 하면 현대중공업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수준 모멘텀과 하반기 실적 부분에 기대감들이 있지만요. 저라면 차라리 두산 엔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좀 느리긴 하지만 대형주 쪽에서 한순간의 지수 변동에 의해서 변곡점이 좀 많이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히려 두산 엔진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주 확보 속에서 중저가 대형 쪽에 엔진 장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놓고 본다면요. 이건 역시도 한 8,000원대 부근에 매수 평단가를 잡고 가신다라면 웃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꼭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겁니다. 하나금융주주 안 가나요? 의류금융 가지 않나요? KB금융 가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전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죠. 매번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DGB금융주나 BS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지 않으면 잡아끌 수 없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현재에서 이미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가장 내가 언제 빠지지도 않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 봤을 때 DGB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금융섹터 중에 탑픽 쪽으로 좀 잡으시면서요. 한 16,300원대의 평균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해서 갔다 와서 좀 방긋 웃으시고 싶죠. 휴가비 좀 많이 지출하다 보면 나 갔다 와서 이거 카드값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법과 함께 갔다 오셨다면 그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에서 지수 트로이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국금융주류 증권주 섹터 중에서는 바닥권이죠. 오늘 상당히 좀 잘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만원 이하 부근에서 42,200원 정도 밴드에 매수 잡고 들어가신다면 휴가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좀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호주 시드니 다녀오셔서 재충전 충분히 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바다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상어가 두글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용주 멘토께서는 좀 넓게 잡아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딱딱 한 종목 찝어서 좀 종목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코 ICT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포함됐을 때 이제 제가 이제 2차전지 쪽도 말씀드렸을 때 모르시면 세부적으로 모르시면은 삼성 SDI가 제일 무난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2차전지 쪽에서 LG화학, LED 쪽에서는 이제 서울반도체, 어차피 각 부분에서 최고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저희는 초과 수익 쪽의 관점에서는 좀 가볍고 탄력적인 것들은 뽑아내려고 그러면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가를 다녀오시더라도 안정적인 상승과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자, 그럼 잠깐 짬을 내서 가상계좌로 운영되는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출연하시는 샘플러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화면으로 만나보겠는데요. 운영 원칙을 보고 계십니다. 100% 비중 내에서 종목 편입합니다. 제시한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를 적용해서 편입하고 있고요. 자, 한 분 한 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명송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 오늘 장 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40%의 수익률 돌파했죠. 두산중공업 장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목표가 47,000원에 수익 실현하시고요. 7% 수익률에 40만 원대의 수익금을 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요, 오늘 장 손절가 이탈로 손절가 5,100원에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승천주로는 금호석유를 주셨습니다. 매수가 92,400원, 목표가는 10만원으로 잡아줬고요. 손절가 88,000원에 비중은 적지 않은 30%를 설정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죠. 오늘 수익률 흐름이 좋았습니다. SL이 6% 급등하면서 손실 거의 회복했고요. 원익 IPS도 7%대 수익률 급등했습니다. 자, DIC 4%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네요. 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솔리드 어제 주신 의견대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매도가는 7,190원이고요. 대원제약도 시초가 매도 의견을 줬습니다. 7%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 소개하신 누리텔레콤 오늘 5,290원 편입을 성공했습니다. 자, 다음은 양순모 멘토입니다. 세중이 오늘 장에서 3% 수익률 상승했고요. PNT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현금 멘토 볼까요? SM, SK, S에너지 모두 1% 안팎의 소폭 상승이고요. S에너지 손실을 모두 만회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남은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추천 종목이 오늘 신규 편입 잘 됐죠. LGU 플러스 편입가 12,900원, 태광은 25,20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태광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신창원 멘토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 하락했죠. 대우건설 3% 하락했지만 여전히 수익권 안정적으로 잘 유지합니다. 자산총액 200만원대의 수익 구간입니다. 자, 다음은 김도영 멘토입니다. 미래나노텍 1%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전환했고요. 성우전자 소폭 상승하며 수익률 흐름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효열 멘토를 보겠습니다. 기아차 3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약 손실 구간까지 수익률을 회복했죠. GS 삼성중공업 2%대 수익률로 상승했습니다. 자, 끝으로 김용준 멘토입니다. ICD가 2% 가까이 상승하며 손실 회복은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동국제강 현재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지금까지 한 주간 출연해주는 샘플러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과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주 멘토께서는 오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잠깐 아까 순위를 보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고 항상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네요. 그 대형주가 올라오면 시장한 멘토가 위로 가고요. 중소형주가 올라가면 제가 올라가고요.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ICD입니다. ICD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앞부분에 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ICD의 투자 포인트는 뭐 간단하죠. 이제 그 실적은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9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 결산이 들어갑니다. 3분기 결산이고 3분기 실적 발표가 8월 15일 이전에 되겠죠. 실적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그거보다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가면 더 좋아질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모멘텀입니다. 결정적인 모멘텀이 결국 이제 A2 라인에서 A3 라인으로 삼성이 언제 발주를 낼 거냐. 그 규모가 아마 규모 면에서는 이제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뭐 1조 9천억 정도를 대부분 장비업체들로 내주면은 이제 장비업체들이 대호황이 들어옵니다. 대호황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내일 나오는지 모레 나오는지, 근데 지금 아마도 요번에 예상했을 때 26일 날이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이제 이사회였던 것 같은데 24일 날 긴급하게 아마 부회장 쪽에서 그러니까 연기 발언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갑자기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결국 이게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이사회가, 삼성전자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지 어떻게 열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결국 8월 15일 날 실적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뭐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차피 지금 이거는 차트로 접근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차트로 추세는 약간 이탈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되돌림 현상이 보일 거고, 이 종목이 아마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은 뭐 16,000원의 박스권을 16,000원의 박스권을 뚫었을 때 오히려 일반인들이 이제 미리 사서 기다리는 게 힘드시면은 16,000원을 뚫어놓고서 여기서 안착을 하는 걸 보고서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저는 일단 비중은 충분히 실어놨기 때문에 물량은 가져가고 여기서 이제 비중을 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말씀드릴 때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2분기 실적, 그러니까 1,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2분기는 매출은 좀 올라왔지만 실적은 안 좋습니다. 손실폭도 많고요. 근데 이 종목을 기대하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사파이어라는 물질이 이제 여지껏 LED 쪽의 기판으로만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 결국은 사파이어라는 이 물질이 뭘로 지금 채택되고 있냐면 카메라 렌즈 쪽에 커버글라스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전면 커버글라스에 대한 지금 채택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정적으로 된다면 현재 매출 구조에서 한 11배 정도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 좀 긴 얘기이긴 하지만 카메라 렌즈 쪽에서 한 개의 기종에 대해서는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한 개의 기종이 곧 채택되는 여부가 아마 결정될 걸로 판단됩니다. 실적이 안 좋지만 실적이 안 좋은 거에서 과연 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은 손절매 없습니다.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물량을 늘리는데 물량 늘릴 타이밍을 잡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끌고 가서 결국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요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 지금 관점에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철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분명히 변화가 생긴 건 어느 쪽이 먼저 변화가 생겼냐, 조선 쪽 관련해서 변화가 생겼고, 조선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에코십을 중심으로 한 상선 쪽에서 발주가 시작됐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선업이 좋아지면서 상선 쪽에 발주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결국은 후판 쪽, 그러니까 선박 후판 쪽에 그 비중이 높은 쪽이 동국제강이 가장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턴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국제강 역시도 2분기까지 실적은 가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지고, 최근에 그 기관들의 어떤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지금 현재 무리가 없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 종목들 그대로 좀 지켜볼 거고요. 동국제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매매들을 좀 할 거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좀 관망하는 그런 쪽에 좀 기다리는 쪽의 매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동대 멘토께서는 AS와 함께 승천주 소개를 한 번에 쭉 묶어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AS 부분에서 가장 많이 편입되는 거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 잡아놨던 종목군들만 이제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4800 코드 번호일 것 같은데요. 시장 이렇게 가는데 김도영 대표 왜 이렇게 고집을 피고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라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자체를 좀 수정을 하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 인식이 있고 진바닥 자체가 아직 다져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계속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단 진바닥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1940포인트를 향해서 이번 7월달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징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위험성 해지에 포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억 원 정도의 자산 같은 경우는 포트를 안전하게 좀 운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인버스는 계속 홀딩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께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포트에서 인버스가 제외돼서 나가는 건 수익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정말 쇼타임 제대로 즐기실 시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긋지긋합니다. 저도 좀 사실은 오늘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랜드인데요. 당장은 무언가 좀 갈 것처럼 보여져 있던 상태에서 수급의 꼬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수급의 꼬임이 좀 나타나 있지만 일단 옆으로 횡보하는
기준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비해서 본다면 천연 물질 부분에 대해서 원료 의약품 쪽과도 기본적인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의 패러다임은 좋긴 하지만 현재 이번 기관들의 여름 휴가 때 부분에서 탈락 가능성의 징후가 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바이오랜드에 대한 전략은 제가 승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주말까지 좀 홀딩해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증권주 중에서 패러다임 쪽으로 트로이카를 좀 보자.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에서는 금융섹터들이 모두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 단기간에 3거래를 연속해서 좀 아쉬움이 도래되면서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정을 해서 놓고 보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밑에서 보는 선 자체에서 중심선을 올라타고 난 뒤에 숨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 정도에서 지지력이 나오는지 아니면 깨진다라면 오히려 저가하면서 타이밍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쯤에 지수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바닥이 나오면서 트로이카 부분에서 우상향을 가져간다면 비중을 확대할 준비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새롭게 이제 종목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앞에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좀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요. 좀 짧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나노텍을 먼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노텍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필름, 광학 필름 쪽에 가장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 터치스크린 부분에 TSP라는 용어로 좀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 차량 윈도우라든가 건물 윈도우 쪽에 대해서 차단막 필름 쪽으로 광학 필름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적으로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의 양산을 성공을 하면서 이쪽으로 체질을 개선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가용 운전을 하면서 시장에서 특히나 도로에서 많은 여건상으로 가장 접하는 게 바로 표지판용 반사 필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미래나노텍의 제품들이 지금 채택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 동사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IT 부품주가 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용량 사이즈죠. 태블릿 쪽까지 확장이 되면서 현재 삼성에서 승인이 나오고 있는 사이즈는 무려 24인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양산 승인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대형 터치패널 시장에 개화되는 단계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국내 최초의 터치 스크린 패널을 양산 성공해 그 기술력, 원천 기술을 갖고 추가 상승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같은 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메탈메쉬 타입의 TSP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메탈메쉬라는 것은 소재를 언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원래 우리나라 자체적인 전반적인 터치스크린 시장과 일본 시장을 비롯한 미국 시장에서는요. ITO 필립을 통해서 이 터치스크린이라는 패널 양산 쪽으로 해서 모든 제품들이 납품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낙 ITO 필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다는 문제, 그리고 일본 업체는 니코덴코가 가장 많은 독점 상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작년에 이 부분에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국내에서 빨리 스마트 기기들을 납품을 해서 빨리 실적으로 좀 가져와야 되는데 생산 물량 자체를 초도 물량 자체도 그다음에 중복 물량 자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서 작년 하반기에 시작됐던 메탈메쉬 방식의 싸움이 좀 붙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메탈메쉬 방식의 ITO 필름과 가장 다른 건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굴이나 은을 이용해서 미세한 부분을 이용해서 필름에 입혀서 전극이 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메탈메쉬 소재 타입으로 터치스크린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미래나노텍을 좀 언급을 드렸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시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급반등을 하고 나서 쉬어가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겠죠.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매매 전략 나가는 그대로 포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올라타서 바로 단기 승부 볼 수 있는 자리에서는 추격 비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조금 오래간만에 드신 종목일 수 있는데요. 상호전자입니다. 저는 조금
진지하게 저 더 하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전자 동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아까 카메라 모듈 쪽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성우전자가 다시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휴대폰을 쉴드캔이 뭔가요? 라고 물으신다라면, 한마디로 전자파 차단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기기에는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지금 꺼내시게 된다라면, FPCB라든가 PCB라는 이만한 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갔을 때 전자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좀 하는데요. 그게 실드캔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반기 자체에서는 중저가 모델의 차폐 방식 쪽으로 수익이 극대가 됩니다. 기존에서의 나왔던 구조 대비해서 좀 더 1.5배에서 2배 이상의 매출 드라이브 신성장 부분에서 동력이 좀 장착이 되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에서 장착이 승인이 됐더라고요. 삼성형적으로의 매출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2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AFA 참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오토포커스 액티에이터, 예. 제가 영어를 좀 제일 싫어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내기 위해서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내기 위해서 500만 화소 또는 800만 화소일 경우에요. 촬영거리와 연동해서 자기가 미세 조정을 해서 참 초점이 쫙 맞춰집니다. 이쁘게 나옵니다. 주sem을 보면 이렇게 잘생기게 좀 나오게 되거든요. 네, 오버하이트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렌즈 자체 자동 미세 조정 장치 있는데 선명한 영상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AFA라는 신성장 동력이 채택이 되면서 드디어 삼성형 쪽으로 현재 진출이 됐고 납품 시작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성우전자 자체적으로도 좀 강력하게 들어가 보고요. 타이밍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2분기 실적을 저희만큼이나 좀 빠르게 시장에서 좀 인식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닥권 기대했던 부분에 탈락이 나왔고 다시 재차에서 올라가는 모습들 눌림목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신규적으로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현 기준가 부분에서 새로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추천받았던 종목들의 AS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볼 만한 승천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현대선물 심금철 연구원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지금 상황부터 일러주십시오. 네, 지금 금일 뉴욕 쪽은 중요 이벤트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약세로 출발하면서 지금 최근 상승세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큰 폭의 상승이 없다면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5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굵직한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2분기 GDP, 그리고 FOMC 회의, 목요일에는 제조업 지수,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점점 견조해지고 있다는 신호는 고용, 주택, 제조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음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에 이어서 유럽 증시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유럽 쪽은 지금 국가별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발표했었습니다. 금일 유럽 쪽도 이대로 마무리한다면 미국 쪽과 똑같이 주간 기준으로는 5주 만에 하락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유럽의 실업률,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소매 판매, 그리고 영국의 주택 가격 지수 등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이면서 유로 또한 달러와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며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5주 만에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간 선물 상황은 어떤지요? 네, 야간 코스피 역시 주간 상승 이후 지금 미국, 유럽과 동조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야간 시장에서 3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며 현재 개인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선물 심금철 연구원과 함께 유럽과 미국 증시 상황 또 야간 선물 시장 상황까지 점검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우리 국내 증시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 상당히들 많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다음 주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7월 28일에는요 중국의 6월 선행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일 월요일에도 한국 7월에 BSI 및 ESI 등등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 있고요. 실적은 LG U+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30일에는요, 미국에서 드디어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귀 쫑긋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7월 30일 화요일 역시 FOMC 시작과 함께 미국에서 7월 소비자 기대 지수, S&P 주택가격 지수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NH 기업 분할 거래 정지가 7월 30일 화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3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월 첫날 목요일은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우리 7월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의 7월 제조업 PMI도 있습니다. 네, 8월 2일 금요일에는요, 컴투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의 7월 자동차 판매 등등 또 주요 지수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30일 또 31일 열리게 될 FOMC 회의 그리고 미국의 7월 고용지표 수치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멘토분들께서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김용준 멘토님. 일단 역시 이제 FOMC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어떤 쪽이냐. 결국 이제 알고 싶은 게 그거죠. 이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언제 할 거냐인데, 아마도 7월 달에는 결론이 안 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은 뭐냐면, 9월 달에는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9월 달 정도면 방향이 나오지 않겠냐. 7월은 좀 빠르다. 12월의 가능성보다 9월 달을 좀 많이 강하게 점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침에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결국 이제 버냉키 통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실은 요번에, 정말 생뚱맞게, 버냉키가 양쪽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버냉키가 그걸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번 FOMC 회의 결과는 아마도 경기 전망 하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고용지표 악화가 나타날 거다. 근데 고용지표 악화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고용지표가 지금 개선된다라고 계속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자들은 제조업 쪽에서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휴가철을 이용한, 서비스 쪽의 고용 개선 효과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는 이 서비스업에 일시적으로 채택됐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집에 싹 돌아가게 되면 그거를 제조업에서 못 메꿔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측면에서 FOMC는 분명히 7월 달에 여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도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서 좀 먼저 반영을 하고 있죠.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채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대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이번에 FOMC 결과는 뭐 시장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효과들을 내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들을 좀 관망하는 그런 쪽의 결과들이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내다보십니까? 예, 정치적인 부분에서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부분에 대한 탈락 가능성, 비둘기파에 대해서 차기 연임 부분의 연기도 살짝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핑계를 좀 만들어내야 될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종합지수 자체가 상당히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종합지수 화면도 아니고 선물 차트도 아니고 바로 코스피 200 차트의 위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이 부분에 해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분에서 중요했던 자리점에 대한 바닥 지지기 패턴이 좀 나왔는데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지금 지지력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밑에서 보셔야 될 화면이 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꼭지 자체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 고점 부분을 상향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는 패턴 같은 경우 과열 국면에 반드시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 패턴을 가지고 시간 플레이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 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왔던
모습에서 N자형 패턴에서 쉬어갈 수 있는 눌림목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선물 차트와 그리고 종합지수 차트하고는 정확하게 판별이 좀 나타나는 차트이기 때문에요. 코스피 200의 위치를 보더라도 이미 벌써 종목군들이 과열 징후를 보여주면서 목요일과 금요일날 조금 매도 좀 쉬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으니까요. 쉬어갈 부분에 대한 해외 증시 미국에서 핑계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7월 마무리하고 이제 슬슬 또 8월 한 달 장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7월 마무리 투자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결국 중소형주냐 대형주냐의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반등의 사이클은 분명히 중소형주 쪽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먼저 강하게 나왔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대형주는 옆으로 쉬어가는 상황을 벌이다가 최근 2, 3일 동안의 대형주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소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국면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살짝 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소형주가 좀 강해지는 패턴들을 좀 보였죠. 결국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조절했던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좀 조절을 했던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대형주 쪽으로는 박스권 상단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박스권 상단 쪽을 1920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1940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졌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쪽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진 상태에서 오늘 IT 쪽이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IT 관련주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거의 끝나갑니다. 안 돌아간 순환매가 없습니다. 순환매의 마지막은 금융주의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금융주까지 싹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순환매를 돌릴 만한 옵션군들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기준으로는 상단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최근에 짧게 기간 조정을 받았던 중소형주 쪽이 오늘 역으로 강하게 치고 나왔던 것은 다음 주의 장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장이냐 중소형주장이냐, 중소형주장이 갈 때는 지수의 그 어떤 그 범위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대형주는 지수의 범위를 좀 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대형주는 다음 주 단기 고점 될 가능성, 그리고 중소형주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가능성, 이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이러한 장이 나타나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도현 멘토께서는 어떤 7월 마무리 전략을 제시하실런지요? 네, 7월달 한 달이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마무리를 잘 지으면 8월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지수 자체가 거의 꼭지가 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현재 기준에서 250대 부근에 오게 되면 파생 쪽에서 이미 손실 구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고요. 그렇다면 합성적인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거의 좀 쉬어가려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내 포지션이 합성으로 짜져 있고요. 투신 쪽을 보시면 제가 투신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잡아놓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합성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 구조가 챙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날 투신 쪽에서 선물 청산성인 매도가 출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모두가 다 조금 편안해지고 있을 시점에 오후 2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번을 본다면 시장은 조정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월요일날 시장이 만에 하나 시조 출발과 함께 대형주 쪽이 오늘의 종가 부근에서 출발이 되겠군요. 전략 이익 실현을 하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즉 산업의 개화와 현재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소재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들고 한번 홀딩해서 가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도 다음 주에서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쉬어간다. 그럼 제 포트에서 분명히 실종목이 나옵니다. 자,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국금융지 같은 거 쉬어갈 때 매수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성우전자라든가 미래나노 같은 종목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반등 모멘텀이 주후반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두셔야 되니까요. 현재 시장은 파생시장의 합성을 다 짜보면 쉬어가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우상 가기 위해서는요, 쉬어갈 때 쉬어가고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심의 끝나고 나는 다중바닥인 진바닥의 짝꿍댕이 패턴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 모두 다 웃는 그날의 시작이다,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야 될지 주식 비중을 중심으로 그 추천 이유와 함께 한 분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준 멘토님.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현금을 60%를 하고 주식을 40%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 지수 전망은 일단은 지수 전망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네, 일단은 지금 지수 전망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베스트 업종으로 가는 거. 주식 비중을 한 어느 정도 현금과 주식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비중은 일단은, 원래 이제 제가 현금 비중을 60%로 하고 주식 비중은 40% 정도 하는 것이 다음 주에는 좋다고 일단 보이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후반에는 좀 가서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형주 기준으로 단기 고점권에 지금 근접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거의 맞을 겁니다. 거의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공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서 상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가 밀린다고 반드시 종목이 빠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형주 기준으로는 조금씩 이제, 무거워지는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때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김도영 멘토께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요? 네, 현금 50% 그리고 주식 50% 전략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대형주 쪽에 일단 자르고 가자, 이익 실현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나머지 현금 보유했던 50%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방긋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목을 사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는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기다려서 주쌤과 함께 해봤더니 좀 밀렸다, 손실 구간이 좀 많이 커졌다, 비중을 차라리 확대하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준비한 화면을 가지고 그 이유로 명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컸던 파생시장의 흐름입니다. 아침 출발과 함께 무조건 못난이 뚱띵이가, 생기발랄하지 않은 뚱띵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반등을 만들어줬는데 주쌤이 나왔는데 또 다시 밀어버립니다. 제자리 패턴이 나왔고요. 화요일날 급반등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져왔었지만, 자, 수요일날 횡보 시그널이 하나가 나오고 나서 목요일날 왜곡 현상의 A형이 나왔고 다시 오늘 왜곡 A형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은 꼬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이 기준에서 현금 비중 분명히 채우시고 남은 현금 갖고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단가 작업을 하러 들어가자. 그건 수요일 이후부터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대 현금의 비중에 관한 조언까지 두 분의 멘토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멘토, 김도영, 김용준 두 분 멘토와 함께 주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성공적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늦은 밤 좋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밤에는요, 또 우리 멘토분들의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8시, 10시, 11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8시에는요, 나문호 멘토를 시작으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시는 김용준 멘토가 주간 전략 대공개 준비하고 있고요. 11시에는 정재훈 멘토가 주간 전략 및 종목 공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도 김도영 멘토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니까요. 여러분께서 방송에 많은 참여하셔서 그날 개장 때부터 잘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전략을 많이들 짜 드릴 겁니다. 네, 오늘의 막장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